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작품을 판 김환기라는 작가의 우주의 옥션 거래 가격이에요. 이렇게 거래됐다고 기사가 났을 때 쌍욕이 댓글에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래요? 네. 이분들이 이렇게 거래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분이 일찍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작품이 안 나오는 안 나오고 이렇게 손을 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이 막 끝났을 때 김환기가 네. 내 위치가 세계에서는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김영원 여사가 그게 궁금하면 알아보면 되지. 네. 이래가지고 혼자 파리를 가요. 55년에. 평생 그림을 그린 예술가의 와이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본인의 남편이 제일 잘 그려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작가예요. 요즘에 근현대에 대한 우리 대중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서울의 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넷플릭스에서 또 경성 크리처라는 작품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술 작품들도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대미술사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라이프 인 넘버스에서 모신 오늘의 게스트 김인혜 작가님 과 함께 근대 미술사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작가님 살짝 좀 검색을 해보니까 BTS의 RM이랑 굉장히 또 친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게 약간은 좀 과장된 것 같고요. 네. 사실은 BTS RM이 워낙 미술을 좋아하고 또 컬렉터이기도 해서 이분은 저뿐만 아니라 미술계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이제 미술에 발을 들여놓게 했던 네. 가장 이제 좋아했던 작가가 윤형근이라는 작가예요. 윤형근? 네. 네. 요즘 단색화 이런 거에 이제 사실 되게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분인데 네. 그분의 개인전을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하고 또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도 했었는데 네. 그 전시를 보면서 이제 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술관에서 한번 뵙고 인사를 하게 된 게 좀 시작이었어요. 네. 그 후로 이분도 이제 윤형근을 시작으로 관련된 다른 분들까지 점점 알게 되면서 미술에 관심 분야를 넓혔고 국립현대미술관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셨었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먼저 저희 라이프 인 넘버스의 한국 근대미술 관련된 숫자를 132라는 숫자를 전해주셨다고 하던데 네. 이게 132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132가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네.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작품을 판 김환기라는 작가의 우주의 옥션 거래 가격이에요. 사실 뭐 우리한테는 너무 먼 숫자고 너무 큰 액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 가격이 이렇게 거래됐다고 기사가 났을 때 쌍욕이 댓글에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래요? 네. 현대미술 뭐 알지도 못하겠는데 왜 이러냐.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뭔가 이분들이 얼마나 평생 고생과 살아있을 동안에는 뭐 진짜 돈 한 번 만져보지 못한 분들이 네.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정도의 대우라도 받는지를 좀 설득하고 싶은 거죠. 이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다. 네네네. 네, 사실은 이 김환기라는 분도 윤형근의 장인이에요. 사실 그래요? 다 이렇게 뭐 미술계에 얽혀 있는데 이분의 좀 진가를 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제대로 소개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 좀 많죠. 네네. 근데 저는 살아계실 때 차라리 좀 그래도 좀 누렸으면 더 좋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늘 보면 돌아가신 다음에 엄청나게 작품 가격도 뛰고 이래서 누구적으로 하고 이렇게 가격이 뛰는 건가? 결국 샀다가 또 팔고 뭐 소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김환기 작가 지금 너무 유명하지만 네. 74년에 뉴욕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거기서 성공하면 돌아오시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성공을 거의 목전에 두고 아직은 하시다가 진짜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61세였는데 네. 그때까지도 이분은 너무 가난하셨고 뭐 처음 뉴욕 가셨을 때는 넥타이에 뭐 물방울 그리는 이런 그러니까 점 찍는 알바 이런 거 하셨거든요. 그 부인이 이제 김양한 여사는 필사하는 이런 알바 하셨고 네. 너무 힘드셨지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가 70년대니까요. 한 80년대부터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하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구나. 한국의 작가들의 그림값들이 정말 너무 급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올라갔던 네. 거죠. 김환기 작가의 여러 작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우주라는 작품이 가장 최고가를 기록하게 된 거는 그 우주라는 작품에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요? 아니면
그 작가의 작품들 가운데 뭐 가장 뭐 대작이라든지 뭐 이런 뭐가 있나요? 맞아요.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은 1930년대부터 쭉 해서 70년대까지 아주 좀 다양하게 변화했어요. 네. 하지만 최고의 작품을 뉴욕에서의 그 추상 점화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우주라는 별칭이 붙은 이 작품은 가장 큰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표작 중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최고가를 찍을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네, 갖게 네, 된 네. 거죠. 그 외에도 정말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혹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법한 뭐 근현대 작가들 어떤 분들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오히려 그 질문을 여쭙고 싶은데 한국의 근대 작가들 중에서 이름을 들어본 작가들 누구라도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한국 국민들한테 여쭤보면 사실은 첫 번째로 보통은 이중섭을 이중섭 꼽죠. 네. 들어봤죠. 이중섭은 들어봤고 또 박수근 들어봤고 박수근. 그다음 김한기 한 여기에서 딱 멈추게 돼요. 근데 우리가 외국 작가들 이름은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뭐 네. 고흐, 고갱, 모네, 마네, 뭐 피카소 뭐 다 나오잖아요. 네. 샤갈. 근데 그 시기가 한국은 이제 비슷한 시기가 바로 요때인데 한국 작가들의 이름은 한 요 세 분에서 좀 멈춰 있는 게 좀 현실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이라도 조금 잘 알면 좋죠. 그나마. 네. 근데 이 세 분은 당연히 뭐 어마어마한 또 작품세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이름이라도 조남이라도 좀 들어봤을 텐데 특히 그 세 분이 유독 그 시대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된 뭐 스토리라든지 이유가 좀 있나요? 물론 이제 작품도 좋고 훌륭한 작가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네. 대중적으로 이분들의 이름이 사실 많이 어디서 봤나 생각해 보면 네. 사실은 신문에서 몇십억에 거래됐다. 아. 이거에서 사실 제일 많이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중섭, 박수근, 김한기 이 세 분이 사실 한국 근대 작가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리거든요. 몇십억씩.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는 기억을 하지만 막상 작품을 어디서 봤는지 이 작가에 대한 것은 사실 조금 모르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거래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분이 일찍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50년대, 네. 60년대, 70년대 이때 다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작품이 안 나오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부터 작품들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작품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이렇게 손을 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소장가가 계속 바뀌면서.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부터 소장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뛰고 유명하지만 사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네. 그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분들처럼 훌륭한 작가들이 그 외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은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네네네. 많은 분들이 좀 보셔도 사실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죠. 혹시 어떤 분 있습니까? 제가 이제 워낙 무지해서 이쪽으로는. 네, 이 세 분 말고 우리가 보통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장옥진 이런 분 있죠. 장옥진. 네, 그분은 17년생인데 199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보다 태어나신 해는 비슷비슷한데 좀 늦게까지 사셨고 그러면 이제 살아계실 때도 말년에는 조금 작품 가격이 있었던 작가시죠. 그렇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들만큼 충분히 많이 이게 돌지는 않았고 아직은 그래서 가격이 조금은 그럼 그 작가분들의 그 유명한 작가분들의 개인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좀 더 알면 그리고 아마 그런 작품들에도 그런 개인사들이 좀 녹아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가서 구경할 때 감상할 때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세 분의 이야기 조금 들려주시겠습니까? 이중섭은 사실은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북 사람이에요. 평양 근처에 있는 어느 평원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아주 부잣집이지만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한테 잘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일본 유학을 가죠. 그 당시에 16년생이지만 그 당시 부자들은 다 일본 유학을 갔고 친척이 20명이 거기서 유학 중이었다고 할 정도로 부자예요. 이제 거기서 그 일본인 여성을 만나죠. 마사코라고 야마모토 마사코라는 여성을 문화학원이라는 이제 유학 중에 같은 후배로 만나서 그러다가 이제 한국 태평양 전쟁이 막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중섭은 돌아와요. 그런데 이 마사코 여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다시 45년 그 지금 막 해방 바로 전에 그 험한 시절에 혼자서 혈혈단신 와서 만나서 결혼을 해요.
이중섭 작가를 만나러. 이중섭 만나러 혼자 와서. 와. 네, 그래서 그때는 이분이 원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온 가족이. 그렇게 원산에서 살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네. 전쟁이 터지는데 원산 폭격 들어보셨죠? 저 네네네. 엄청난 폭격을 맞으면서 입던옷 그대로 그냥 빈손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뭐 제주도 가면 이중섭 뭐 유명한데 다 네. 그 제주도에서 정착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가 하루아침에 전쟁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알거지가 된. 네. 근데 아들이 둘이 있어서 그 부인하고 이렇게 4명이서 이제 제주도 살던 그 1년의 시간이 지금 네. 전쟁 중이에요. 네. 그렇지만 가장 행복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전쟁 중에 이 부인이 일본으로 다시 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고 때문에 네. 가면서 또 전쟁 중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들 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섭이 혼자가 되죠. 네. 그러면서 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서 네. 어떻게 해서든 일본에 가서 이 가족들을 데려와서 제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이 와이프를 좀 사랑한다고 하지만 좀 지나치게 너무너무 좀 집착. 집착하는 에 가까운.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기간에도 계속 가족을 그려요. 부인을 그리고. 그 그림들이 우리가 이제 아는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네. 그게 주로 그래서 이분은 53년, 4년, 5년 딱 이때 그림이 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54년 소그림 이런 게 다 54년. 그러니까 소가 약간 자신의 자화상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엄청 에너지 힘있게 막 힘있게 그리고. 그리고 54년까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희망이 부풀어요. 네. 이것만 해서 내가 전시에서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이분이 약간 현실감각은 떨어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면 이제 가족 만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55년 1월에 전시를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전시만 성공하면 된다. 네. 근데 이 전시가 사실 미술계에서는 성공했지만 그 55년에 누가 그림을 사요? 지금 전쟁이 53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뭐 수긍도 못하고 이러다가 이제 너무너무 절망에 빠져요. 이분은 희망찰 때 너무 희망찬데 절망적이면 이제 소를 그려도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 좌절감에 극도의 좌절감에 빠져서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어하시고 그러다 56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가족을 네. 결국 못 만나고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중섭 작가는 이 스토리 때문에 대중적으로 좀 더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절절해서. 이왕 알려주신 거죠. 네. 김환기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1913년생이에요. 네. 이중섭보다는 이제 3살 위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어느 정도 부자 집에서 태어나요. 저기 전라도에 네. 신안 앞바다 아시죠? 예. 그 앞바다 근처에 섬이 있어요. 네. 지금은 안좌도라는 이름의 섬인데 그 섬 출신이니까 깡 시골 출신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선 지주예요. 그래서 아예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본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뭐 서울을 가나 뭐 네. 일본을 가나 비슷한 시절이잖아요. 일제강점기고. 그때는 사실 뭐 중고등학교 다닌다는 것 네. 자체가 있는 그쵸. 집인데. 네. 그랬는데 돌아오니까 부모님들이 네. 이제 그만큼 공부했으면 됐다. 네. 이제 중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됐다. 그 정도도 그 시대는 굉장히 고등교육이었으니까. 대학 나온 거 이상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안을 물려받아서 이제 지주를 계승하라고 하는데 이분은 정말 너무너무 이제 미술을 좋아했고 음악도 바이올린 그때 배운 사람이 이미 야. 문학도 좋아했고 이 예술적 재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었고 네네네.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그 섬에서 목포로 가는 배가 지나가는데 헤엄쳐서 거기에서 타고 밀양해서 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가면 아버지는 반대하지만 엄마는 돈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무슨 클리셰 같은 항상 스토리에 나와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일본의 정말 최고의 작가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뭐 자유미술가 협회 이런 데 회원이 되고 활동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점점 유명했던 분인데 사실 이분 스토리에도 조금 아픔도 많아요. 처음에 그 시절엔 다 조혼을 하거든요. 10대에 결혼을 해요. 네네. 중고등학교 때 이미 결혼했어요. 그리고 따님이 3분 있었고 그랬는데 이분이 유학을 갔다가 어쨌든 다시 돌아오고 나서 좀 가정에 이제 원래 부인하고의 좀 그게 있었고 사이가 좀 안 좋아졌군요. 그리고 나서 김향안이라는 분하고 44년에 결혼을 해요. 김향안이라는 분이 제 책에 그 살랑드 영상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 책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이분이 시인 이상이라고는 들어보셨죠? 네. 이상. 네. 그 시인의 부인이었어요.
시인 이상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시인 이상이 돌아가셨고. 예. 1937년에 돌아가시거든요. 예. 일본에서. 그러고 나서 김한기와 다시 결혼을 하게 돼요. 그게 44년이에요. 이분이 그러면 어떤 그 미술 작품의 어떤 뮤즈 역할을 좀 하셨나요? 네, 이분이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고 결혼할 정도면 보통 여성이 아니었겠죠. 네. 아주 지적인 분이었고 그런 지적인 면에 좀 김한기 선생님도 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연애 편지 같은 것만 보내고 결혼하자는 얘기는 안 하니까 네. 이 김양한 여사가 왜 그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조언을 했고 딸이 셋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 자식이 뭐 셋이 아니라 열이어도 어떠냐 데려다 키우면 되지 이러면서 네. 이름도 김한기의 김에다가 향하는 한기의 아호예요. 원래 어릴 때 부르던 아호. 그 아호를 받아요. 이름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부터는 이 김한기를 매니징하는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한국 전쟁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50년에 네. 일어났을 때도 불어사전 들고 갔다고 할 정도예요. 이화여전 영문가 출신이고 뭐 이런 분이요. 피난을 가면서도 학구열이 너무너무 대단했던 분인 거죠. 와.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막 끝났을 때 김한기가 네. 내 위치가 세계에서는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 네.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한 여사가 그게 궁금하면 알아보면 되지. 네. 이래가지고 본인이 혼자 그거를 먼저 이제 어레인지를 다 해놓기 위해서 혼자 파리를 가요. 55년에. 아까 그 이중섭이 전시하던 그 55년에 네. 혼자 먼저 가서 이분 불어를 좀 했잖아요. 네? 가서 또 불어를 더 해요. 그리고 미술사를 공부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그 유명한 이제 미술계 사람들을 쫙 사겨놔요. 이분이 그 중에 네트워크 중에 한 명이 모딜리안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딜리안? 네, 모딜리안이라는 네. 목 길쭉하게 그린 작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의 모델인 여성인데 그 여성이 화랑을 하고 있어요. 네. 몇 개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 사겨놔요. 그리고 아틀리에도 다 만들어놔요. 1년을 걸려서. 그러고 나서 김한기가 딱 도착하면 바로 그림 그려서 전시 일정까지 다 잡아놔서 전시만 딱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대단하시네요. 이제 파리에서 좀 활동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네. 공부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활동을 하러 간 거예요. 나의 이 그림이 파리에선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작업 활동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58년에 오셨다가 결국은 그 시절에 사실은 정말 세계의 중심, 미술의 중심은 뉴욕이었거든요. 네. 50년대, 60년대가 되면 이미. 그래서 이번에는 63년에 뉴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중섭 시대 그 어려운 시대를 다 겪었잖아요. 겪고 나서 전쟁도 겪고도 또 프랑스도 갔고 뉴욕도 갔고 세계의 모든 중심과 이 네. 미술사 서양 미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거를 또 아내가 다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다 파악을 하셨다면 사실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사실 반응이 괜찮았어요? 네, 아니요,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데 네. 아까 얘기한 그 모딜리아니의 네. 모델이었다는 이분이 운영하는 그 화랑에서도 전시를 했고, 네. 뭐 니스에서도 했고 벨기에에서도 했고 좀 활동을 꽤 하셨는데 김한기의 또 이 자존심 보통이 아니에요. 네. 예, 보통은 이제 파리 가면 약간 프랑스식은 어떤지 기웃기웃하면서 좀 예, 그런 예. 식으로 화풍이 변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분은 자기 그림을 거기 가서도 사실 더 한국적인 걸 생각해요. 그래서 더 백자를 그리고 또 이분들의 생각에는 한국의 특징은 파란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파란색을 아주 전면적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게 파리에서부터요. 그래서 소재가 더 한국적이 돼요. 네. 이제 그런 작품들이 어필을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하셨던 거죠. 정말 아내분의 역할이 뭐 어마어마 정도란 말로는 굉장히 부족할 정도로 네.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고 혹시 짧게 박수근 화백은 또 어떠셨는지? 박수근은 또 이 두 분하고는 아주 달라요. 또 달라요? 네, 배경이 14년생인데 그 나이는 그 사이죠. 그런데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도 네. 양구에 가면 박수근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아주 가난했어요. 뭐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도 또 장남이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또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해가면서 동생을 키우고 그래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겠네요. 생계를 책임지고 네. 아버지는 또 재혼하시고 그러니까 네.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독하게 화가예요. 네네. 근데 이 초등학교 때 이미 이분의 꿈이 화가가 돼요.
어느 화집을 보다가 밀레라는 작가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만종 이런 유명한 네, 이삭 좋아하죠. 프랑스와 네. 밀레. 그 사람의 그림을 화집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화가가 되고 싶다. 그걸 12살에 이미 결심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 온갖 역경을 딛고 네. 정말 화가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노력형이에요. 예. 너무너무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 몰라요. 네. 그러니까 모른다면 좀 실례지만 네. 그런 것에 바로바로 즉각적일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예, 뭐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학을 네. 했던 것도 아니고 인맥도 없고 뭐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자기의 스타일을 만든 거예요. 그 점에서는 오히려 유학을 해서 서양은 어떤지 이런 걸 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유니크함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수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생겼던 건데 네. 이분의 아내도 이분은 사실은 결혼도 노력을 했었어요. 아니, 정말 노력해요. 네네. 그래서 이분의 아내는 중고등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네. 춘천에서 그것도 나왔는데 이분이 살던 그 집 근처에 바로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네. 이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근데 자기 처지보다 여기는 더 부자고 학교도 더 고등교를 받았고 네. 그러니까 좀 넘볼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상사병에 빠져가지고 네.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때는 정말 나서가지고 특히 더구나 이 여인이 이미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약혼까지. 약혼까지. 와. 그랬는데 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네. 이 아버지와 아버지들끼리 단판을 져요. 우리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네. 결혼해달라. 근데 그게 우리 지금 같으면 뭐 말도 안 돼. 네. 쌀도 안 먹힐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시절엔 그게 말이 됐나 봐요. 그래서 통했어요. 통했어요. 그래서 진짜 결혼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되게 뭔가 좀 약간의 고전미가 있는 네. 약간 헌신적이면서 좀 전형적인 그 예전 한국의 여인상 같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스타일은 네네. 또 굉장히 다르죠. 이 세 분이 다. 네. 근데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보낸 연애 편지가 되게 절절해요. 박수근이 보낸 걸 보면은 내가 정말 너무 가난하고 가진 거라고는 팔레트하고 붓밖에 없다. 네. 그래서 내가 물질적인 거는 몰라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줄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결혼을 해서 네. 근데 살았을 땐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랬지만 되게 사실 사이가 좋았어요. 아, 두 분은. 예, 그래서 이제 단칸방에 이제 자녀분도 많았고 그럼 자녀분 얘기가 네. 이 단칸방에서 6명이서 자는데 그렇게 자도 박수근이 오전에부터 한 오후까지 매일매일 열심히 그려요. 네. 그리고 저녁이면 이제 명동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화가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런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밤에 돌아오면 두 분이서 항상 두런두런 얘기하는 걸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두 분은 또 이제 다른 어떤 씬이지만 이 부인이 이제 이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세 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 미술을 하는 데 있어서 아내분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군요. 네, 맞아요. 굉장히 지대했고 또 이분들의 그러니까 이 세 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술가 뭔가 성공한 예술가, 네. 평생 그림을 그린 예술가의 네. 와이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본인의 남편이 제일 잘 그려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작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술가가 굉장히 좀 외로운 직업일 뿐만 아니라 그 네. 당시는 더구나 예술을 이해해 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없었잖아요. 너무 그리고 가난했고. 네. 그런데 이 아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보통 한국 근대기 생각하면 우리가 개화기 그때부터 네. 뭔가 격동의 시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일제 강점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해방이 됐지만 뭐 난리가 전쟁 나고 나고. 전쟁 나고 분단되고 그러니까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사실은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약간 아픈 역사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암흑기에는 문화나 예술이란 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또 들추고 싶지 않고 뭐 이슈도 너무 많고 그랬던 시기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두울수록
의미 있는 것들이 더 빛이 나는 게 잘 보여요. 빛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네네. 뭐 문학에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이미 네.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림들이 많이 생각보다는 정말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한참 지났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찾아내고 자꾸 보여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때가 지금은 이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 시대의 뭐 작가 작품들 어떻게 앞으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큽니까? 아니면 이제는 또 현대 작품들이 막 치고 올라와서 그 작품들에 관심을 갖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건 알 수 없는데 네. 사실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약간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네. 뭐 그 제작한 지 50년이 이상 되는 작품들은 외국으로 나가는 거를 좀 제약하는 그런 게 지금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문화재처럼 인식을 하는 거군요. 그거는. 네. 그래서 단색화 이후부터가 조금 더 자유로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통 유물들이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만 돌다 보니까 네. 예전에 비해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정말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문제들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근대 작가들이 뭐 유명한 작가들뿐만 아니라 사실 훌륭한 작가들이 너무 많고 네네. 이분들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근대기에 이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뭐 월북 이슈, 친일 이슈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월북 같은 경우는 88년, 89년 우리가 올림픽하고 이럴 때에 겨우 해금 조치가 이루어져요. 그 전까지는 이름을 못 써요. 그래. 이땡대 뭐 이런 식이에요. 다 땡땡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미술 역사를 잘 서술하기가 그동안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90년대 이후 이제 처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아직 근대는 너무너무 풍부한 작가와 작품이 있어요. 네. 근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직 조금은 그 접근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 접근성이 점점 더 도와진다면 저는 뭐 너무나 이거는 뭔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사실은 작년에 그 LA 그 라크마에서 네. 한국 근대 전시가 있었거든요. 그 RM이 오디오 가이드 진행 기부를 네네네네.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전시됐던 작품이 또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회도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이 근대기의 작품들도 외국 사람들도 이제 처음 보니까 우리 국내 사람들도 처음 보는 작가 작품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제 관심들이 막 올라오고 있죠. 자, 우리 라이프 인 넘버스 저희가 이제 늘 우리 게스트분들께 꼭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넘어서고 싶은 숫자 혹은 뭐 본인이 넘어서고 싶은 어떤 그 의미를 가진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20이라는 숫자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건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큐레이터로 오래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약간 작가처럼 글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한국 근대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살아남아서 많은 작품을 남겼던 이분들을 많이 좀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네, 네. 지금 알고 있는 작가는 딱 한 3명 정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네. 이 수를 한 20명 정도까지는 늘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다는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살롱기 경성 책이 나왔지만 네. 그 책에서는 약간 삶의 얘기 조금 하다가 다 끝나요. 한 30명이 나오거든요, 거기. 네. 그러니까 약간 맛보기 책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책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작품 얘기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시리즈로 만들면서 네.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 작가 이름은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까지 올릴 날이 언젠간 네네. 올 거예요. 그런 작가들을 우리가 그 작가의 그 작품 뭐 이제 이 맞아요. 정도 얘기가 될 정도면 밥 먹으면서. 너무 좋겠다. 네. 너무 꿈 같은가요?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네.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작가부터 좀 찾아보면 좋을지 한두 분 정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또 공부하다 보면 다른 작가 누구 있나 이렇게 또 이어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게 딱 정말 RM이 한 방식이에요. RM은 정말 윤영근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네. 거예요. 윤영근을 좋아하게 되니까 그 같은 시대의 단색화 작가들도 물론 알게 됐지만 예를 들어 이분의 장인인 김한기가 궁금했겠죠. 네. 그럼 김한기가 궁금하면 김한기랑
가장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라이벌이면서 비슷한 네. 유형의 작품을 했는데 네. 아직은 김환기보다 너무너무 가격이 낮은 유영국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도 지금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기간에 개인전을 베니스에서 열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럼 뭐 유영국의 예를 들어 제자인 뭐 예를 들어 서승원 작품을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알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계속 가지치기를 하듯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꼬리에 네, 무는군요. 맞아요. 네. 심지어 미술을 관심을 가졌다가 뭐 이 사람의 친구인 문학가를 좋아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일단 유명한 분들 작품들 한번 보면서 네. 물론 이제 이런 걸 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그 책을 보는 게 제일 좋겠군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왜 책을 보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미술관이 제대로 있어서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그래요? 실제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 그게 한국에서 지금 조금 취약한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책도 좋지만 네. 그림을 직접 보면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네네네네.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미술에 대해서 약간 겁을 먹어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내가 이걸 알아야만 볼 수 네.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약간의 선입견이 있어요. 왠지 뭐 좀 똑똑해야지만 그림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면 사랑하게 된다. 네, 근데 저는 물론 알면 더 사랑하게 되지만 몰라도 사랑하게 된다는 주예요. 일단 네. 사랑하고 나중에 알아도 그렇죠, 되고. 맞아요. 사람들이 보통 뭐 첫눈에 뿅 반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알아가잖아요. 네. 미술 작품도 정말 좋은 전시의 좋은 미술품을 보면 네. 본인에게 왠지 모르지만 꽂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작가 몰라도 일단 네, 보고 네. 그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네. 밑에 설명 보면 이제 작가가 나오고 네, 어떤 맞아요. 작품인지 맞아요. 나오고. 네. 그래서 몰라도 사랑하게 돼요. 네. 그러고 나면 또 궁금한 거죠. 더 궁금하면 또 알아가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컬렉터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모른다, 뭐 이렇게 접근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지금부터라도 네. 그림에 관심을 갖기 적당한 나이다 생각하시고 시작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가까운 미술관 좀 찾아가고 맞아요. 작가분들께 이렇게 관심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김인혜 작가님과 함께 라이프 인 넘버스 한번 진행해봤고요. 저희 방송 끝나고 꼭 한번 미술관 혹은 뭐 갤러리 찾아가서 내가 어떤 그림 좋아하는지 한번 직접 그림 보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프 인 넘버스 어떻게 즐겁게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